할머니, 그 도장 찍으시면 오늘부터 정신병원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내가 정신병자가 된다고? 도장 하나로? 그게 말이 돼? 저는 올해 69 최순희입니다. 부산에서 철물점 하나로 30년을 버텼고 남편은 8년 전에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은 아들 준호 하나, 그리고 며느리 민정이. 며느리 민정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매일 반찬도 해오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손님들에게도 항상 싹싹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구청 민원실에서 제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구청 민원실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민정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진짜 금방 끝나요. 서류 정리만 하면 돼요. 재개발 지역은 서류가 복잡해서 제가 도와드려야 해요. 재개발, 그 단어가 나오자 제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요즘 갑자기 재개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하지? 73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쯤 명찰에 윤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이 제 얼굴로 올라왔다가 다시 서류로 떨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이 서류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 직원이 서류 사이에 작은 메모를 끼워 넣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서류를 정리하는 척 하면서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화장실 가는 척 하세요. 얼른요. 이 도장 찍으시면 오늘부터 정신병원 입원하셔야 해요. 화장실 가시는 척하고 바로 나가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장 찍으면 정신병 환자? 말도 안 돼. 그런데 뒤쪽에서 의자 끌리는 소리가 났고 수상한 남자 둘과 민정이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진짜 금방이에요.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굴에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붙인 것처럼요. 저는 창구 직원의 말대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오마. 어머님, 도장만 찍고 가세요. 어차피 금방인데. 며느리의 말이 끝나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끝이라는 걸요. 저는 화장실이 아니라 복도 끝 비상구로 걸었습니다. 민정이가 뒤에서 따라오려는 순간 직원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호자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민정이가 멈칫한 몇 초. 저는 비상구 문을 열고 뛰었습니다. 그날 저는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에게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도망친 그 순간부터 민정이는 저를 실종된 치매 노인으로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는 걸요. 심장은 귀 옆에서 울렸고 손이 떨려서 핸드폰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민정이에게 전화가 울렸고 기겁하며 당장 끊었습니다. 하지만 끊어도 계속 왔습니다. 대신 문자가 한 통 울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요즘 깜빡하시는 거 심해지셨잖아요. 진료 잘 보는 병원 예약해 둘게요.
치매 검사 다시 받으시는 게 어때요? 치매, 쪽지의 단어가 현실이 되어 목을 조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며느리가 이상하리만큼 자주 찾아왔던 것, 관절에 좋다며 한약을 챙겨주던 것, 어머님, 비싼 거니까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라며 웃던 얼굴. 혹시 그 한약이? 전 철물점으로 돌아가 숨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생 장사하며 손님 기다리는 의자였는데 그날은 도망자의 의자가 됐습니다. 그때 30년 지기 친구 영배가 들어왔습니다. 담배 냄새 풍기며 늘 웃던 놈인데 그날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너 며느리랑 요즘 뭔 일 있어? 서류 좀 정리해 준다길래 구청 갔다가 야, 그 정리가 사람 잡아먹는다. 요즘 노인네들 사라지는 거 너 몰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동네 소문이 진짜였나? 영배는 제 손목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장, 인감, 통장 절대 남손에 맡기지 마라. 특히 가족이라도. 그때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민정이가 울면서 엄마 실종 신고했어요. 구청에서 난동 부리고 도망갔다고. 뭐? 내가 난동을 부렸다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준호야, 난동이 아니야. 구청 직원이 쪽지를 줬어. 도장 찍으면 내가 정신병원 가야 된다고. 구청 직원이 날 살려준 거야.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신 건 맞잖아요.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고 약도 헷갈리고 민정이가 어머니 챙기는 거 어머니도 알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뚫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내 말을 헛소리로 듣는구나. 준호야, 내 정신 멀쩡해. 지금 누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느낌이야. 엄마, 제발 병원 한번 가요. 민정이 말대로 검사 한번.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내 말이 정신 나간 노인의 말로 취급되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순이야, 울지 마.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해. 그때 철물점 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고 동네 사람들이 철물점 앞에 모여 구경하듯 서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제 피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최순희 어르신 맞으시죠? 보호자분이 신고하셨어요. 실종되셨다고. 실종이라뇨. 여기 가만히 있는데요. 보호자분 말씀으론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어르신, 늦기 전에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으시죠. 이게 시작이구나. 나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절차. 일단 보호자와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민정이었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 오고 계십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다시는 내 입으로 말을 못 하겠구나. 그때 영배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지금 얼른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이 전화를 돌리는 찰나 창고 쪽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정이의 차가 철물점 앞에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영배의 창고로 숨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살려준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창구 직원입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고맙긴 한데 왜 도와주시는지. 창구 직원은 잠시 멈추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제 아는 분도 비슷한 방식으로 당하셨거든요. 도장 뺏기고 정신병원 들어가고 집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으세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만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할머니 집 재개발 예정지 붙어 있죠? 브로커들이 재개발 라인 어르신들을 노립니다. 가족을 앞줄로 세우고요. 내 며느리가 그 브로커랑? 확실하진 않지만 패턴이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뒤에 있던 검은 코트 남자들. 브로커 쪽 실무입니다. 할머니, 지금부터는 경찰서보다 구청 감사실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할머니는 진짜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고 직원이 창고로 왔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들고 온 건 작은 봉투였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준 한약 남은 거 있으면 주세요. 성분 검사 맡길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준 한약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머리가 멍하고 물건들 위치를 잊고 손님 이름이 생각 안 났던 그 시간들, 내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 누가 나를 늙게 만든 건가? 그때 핸드폰 문자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경찰이랑 같이 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준호 씨도 지금 저랑 있어요. 준호도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서서 나를 찾고 있다고 심장이 내려앉았고 옆에서 창고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며느리는 대화가 아니라 포획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아드님까지 동원해서요. 그때 누군가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는 숨을 삼켰고 영배는 문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니? 여기 아버지 안 계셔. 어머니, 제발 나와요. 민정이가 걱정해요. 엄마 쓰러질까봐.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들은 사기인 줄 모르고 보호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금 열어 준호를 봤고 준호 뒤에는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남자 한 명도 조금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울먹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도망가시니까 다들 제가 뭔 잘못한 줄 알잖아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그 말 속에는 여론과 프레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면 나는 정신 나간 치매 노인이 된다. 어르신 저 사람들 지금 핸드폰으로 누군가랑 연결돼 있어요. 나가면 바로 차에 태울 겁니다. 어머님, 차에 얼른 타세요. 병원 먼저 가요. 오늘 여기서 끝내요. 도연은 저를 끌고 창고 뒷길로 빠졌고 준호가 소리치며 쫓아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마음이 약해질까 봐요. 도연은 저를 한 건물로 데려갔고 구청 건물의 한쪽 감사실 표지, 그 안에서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구청 감사실 조사관 이수진. 최순희 어르신, 상황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족 다툼이 아니라 후견 악용 사기로 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말을 헛소리가 아니라 진술로 받아줬습니다. 최근 6개월, 이 동네에서 비슷한 신고가 4건. 공통점이 있어요. 가족이 치매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 후견 신청과 동시에 재산 처분 동의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지만 지금 증거가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도장 요구, 협박이 확인돼야 합니다. 며느리를 다시 만나서 그 말을 녹취하실 수 있겠어요? 그 제안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전 도망치려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적 앞에 서야 한다니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내가 나를 위험에 넣는 게 하지만 곧 떠올렸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걸 막나? 내가 아니라 다음 사람이 또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대신 아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반드시 약속합니다. 할머님, 혼자 아니에요. 저도 이번엔 끝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요즘 좀 혼란스럽네. 내일 네가 말한 서류 다시 보자. 어머님 정말요? 그럼 제가 바로 갈게요. 내일 오전 10시에요. 내일, 며느리는 도장 말고도 한 가지를 더 가져올 겁니다. 할머니의 입을 막을 병원 서류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만에 들어온 집은 그대로였는데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느낌. 수지는 집 안에 작은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였습니다. 도연과 영배는 이웃집에서 대기했고 수지는 제게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할머님, 며느리가 음료나 약을 주면 마시는 척만 하세요. 그 순간 바로 들어갑니다. 약속 시간보다 빨리 초인종이 울렸고 도어락을 급하게 누르며 민정이가 들어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마음이 풀리셨어요? 제가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따뜻한 차 가져왔어요. 차.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약, 어지럼증, 건망증, 치매 프레임. 민정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컵을 꺼내고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무엇인가를 컵에 넣었습니다. 또 그거구나. 민정이가 서류를 펼쳤고 서류엔 성년 의견 관련 동의서라고 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요. 어머님이 아프셔서 제가 대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예요.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 진짜 착한 며느리죠? 그 말이 도움이 아니라 구속으로 들렸고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민정아,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내 집이 네 이름으로 넘어가냐? 어머님, 사실은 그게 맞아요. 어머님은 이제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그 순간 제 손에 쥔 컵에서 김이 올라왔고 민정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차부터 드세요. 드시면 금방 편해져요. 저는 컵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이다. 지금만 버티면 된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사실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어르신에게 후견 동의를 강요하고 약물을 사용한 정황 증거 확보됐습니다. 당신 이제 끝났어. 민정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그때 현관 밖에서 검은 코트 남자가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끝난 건가? 어르신, 아직 아닙니다. 실무자만 잡혔어요. 배우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의 정체가 그날 처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혜룡, 재개발 컨설팅 업체 대표, 동네에선 좋은 사람으로 포장된 남자. 그날 저녁부터 동네가 뒤집혔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치매 할머니가 며느리 괴롭힘. 가족 재산 싸움인데 감사실이 왜 끼냐? 재개발 방해하려는 노인. 노인네들 고집 때문에 동네가 발전을 못함. 며느리 불쌍하다. 이게 내가 무서워했던 치매 프레임이다. 그리고 준호가 왔고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네가 미워서 도망친 게 아니다. 살려고 도망친 거다. 민정이가 어머니 차에 뭘 탔다고. 제가 바보였어요. 그때 수진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큰일입니다. 정일용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어르신을 치매 노인으로 공식화하려고 합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뉴스 화면에 정혜룡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분한 목소리, 선한 표정. 저희는 어르신들의 재산을 보호해드리는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건강이 좋지 않으신 상태에서 착각을 하셨고, 착각. 그 말이 제 숨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존경합니다. 밑바닥부터 성실하게 오랫동안 부를 쌓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사실과 다른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치매로 찍는 말 저렇게 포장하면 대중들이 믿는다. 그날 밤 집 앞에 검은 차가 섰습니다. 창문은 썬팅이 가득해 어둡고 번호판은 더러워 식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순희 어르신, 조용히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 말은 권유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드님 땡땡 회사 다니시죠? 잘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참을 수 있어도 내 새끼까지 건드리면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여기서 멈추면 아들은 안전할까? 하지만 곧 답이 나왔습니다. 멈추면 더 쉽게 당한다. 평생 장사하며 배웠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더 세게 들어온다는 걸요. 다음 날 우리는 복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일용은 서류 조작을 다시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론을 이용해 어르신을 병원으로 몰아넣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정일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도장이나 후견은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증인 설게요. 준호야, 이 엄마 옆에 서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준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룡이 직접 어르신을 만나자고 할 겁니다. 협박과 회유로 고소 취하를 받으려고 그 자리가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예상대로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오해가 커졌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제 사무실로 오시죠. 조용히 혼자 오시죠. 거동이 불편해. 혼자 못 가니 아들과 함께 간다. 그럼 아드님도 오시죠. 대신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맙시다. 저 웃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웃음이다. 다음 날, 우리는 약속 장소로 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지만, 옆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 옆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정혜룡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현실을 보셨군요. 이제 조용히 끝냅시다. 정혜룡은 며느리가 준 차와 비슷한 차를 권했고,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고소 취하. 여기에 사인만 하면 어르신은 조용히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어르신을 존중해드리죠. 저는 똑바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잘못은 없죠. 그냥 어르신이 혼자였고, 땅이 많았고, 자식이 바빴고, 딱 그 정도. 준호가 이를 악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치매로 만들려고 한 거, 이거 인정하십니까? 치매든 뭐든 세상은 서류가 결정합니다. 어르신이 말이 많아지면 병원 들어가면 되죠. 제 대답은 이 정도입니다. 만족스러우셨나요? 그리고 아드님, 회사 계속 다니고 싶으면 지금 여기서 결론 내리세요. 협박하지 마세요. 당신 말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듣고 있는지 알아? 뭐라고?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옆엔 도연, 영배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혜룡 대표, 방금 발언 협박 및 투견 악용 사기 관련 진술로 확보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대표님 사무실에서 나온 후견 서류 원본, 민정 및 실무자들과의 금전 흐름, 그리고 주민 피해 4건의 공통 계약서. 이제 다 끝냅시다. 당신 인생.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내가 쉽게 무너질 것 같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룡이 미리 불러둔 듯한 검은 옷 남자들이 복도에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를 비롯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끝까지 싸우자. 오늘은 나와 재산 가족을 지키는 날이다. 복도에서 들어오려던 남자들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이 이미 외부 지원을 요청해 둔 상태였고, 사무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층 사무실 직원들, 경비, 그리고 누군가가 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정혜룡의 얼굴이 흔들렸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정혜룡의 기자회견은 취소됐고, 수진이 확보한 자료와 조사 결과가 공식 문서로 넘어갔습니다. 민정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준호는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철물점 셔터를 올렸습니다. 새소리, 먼지 냄새, 손님 발자국, 평범한 일상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 그제야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관리 대상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게 가족일지라도 따뜻한 말로 손을 내밀어도요. 개인정보를 남에게 넘기는 순간 내 말은 의견이 아니라 증상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누가 요즘 유난히 친절해졌다면, 혹시 도장만 찍어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꼭 한 사람에게 말하세요. 친구든 이웃이든 믿을 수 있는 기관이든 혼자 버티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너무 쉽게 정신병이라는 단어로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요.